세계 군사력 5위 안에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네바 국제안보 포럼의 무대에서 일어난 일은 제 오랜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2025년 봄, 저는 영국 정부의 에너지 국방 전략 고문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국방장관, 과학자, 기자들로 회의장은 숨이 막힐 정도로 붐볐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핵 없는 억제력, 그것이 가능한가였습니다. 연단 위의 스크린에는 수많은 수치와 그래프가 오르내렸고 각국의 대표들은 자국의 핵정책을 정당화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때 한 노교수의 목소리가 호련히 울렸습니다. 여러분, 세계 군사력 5위 안에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저는 제 손에 쥔 펜이 멈춰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본 대표단의 한 인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핵이 없으면 강대국 흉내뿐이죠. 특히 아시아에서라면 말입니다. 중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모두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균형이란 결국 핵무기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말은 마치 확고한 진리를 선언하듯 울렸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보세요. 아무리 경제가 발달했어도 결국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불편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들의 말은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야말로 낡은 세계관의 표식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러시아, 중동의 대표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핵이 곧 힘이며 핵이 곧 억제라는 확신. 그때 제 눈에 한 나라의 국기가 스쳤습니다. 붉은 원안의 푸른 테두리, 태극의 곡선.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핵은 없지만 단숨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 원전 수출로 세계 시장을 뒤흔든 나라. 그리고 이제는 중국도 북한도 아닌 미국마저 견제하는 나라. 저는 그 순간 이토록 역설적인 힘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핵이 없으면서도 군사력 세계 5위. 이것은 단순한 통계의 착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축적된 기술과 신뢰, 그리고 전략적 절제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표정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아시아 기술의 중심이라 믿고 있었죠. 한국은 결국 미국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독자적 핵 개발은 불가능하죠. 그 말이 회의장에 퍼질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진짜 억제력은 폭탄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핵무기의 미래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누가 핵 없이도 강해질 수 있느냐입니다. 몇몇 시선이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한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나라는 핵을 가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가 그 기술력과 절제력을 인정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힘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자료를 확인했고 유럽의 기자들은 새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오랜 시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핵이 없는 나라가 진짜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답은 이미 눈앞에 있었죠.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제네바 회의장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회의장 뒤편에서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북한에는 핵이 있지 않습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으로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연구동, 균열이 간 벽, 전력 공급이 끊긴 실험실, 그리고 촛불 아래에서 손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던 과학자들. 그날의 공기와 냄새까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에는 핵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나라를 진짜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약하다는 말에 모두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40년간 핵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진짜 힘은 핵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일본 대표단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제 말의 방향을 예감한 듯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주목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핵은 없지만 세계가 인정한 진정한 강국이죠. 회의장의 분위기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는 과거엔 힘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엔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만큼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리모컨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자료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군사력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회의장 조명이 반사되어 사람들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팔짱을 끼고 냉정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정답은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핵보다 강력한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일본 대표단의 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일본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그 전에 일본의 상황부터 말씀드리죠. 회의장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40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양이면 핵폭탄 5,000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6개월 안에 핵무기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는 가슴을 펴고 당당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을 직접 겪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핵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핵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일본의 독특한 위치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옆에 대표가 곧장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힘은 기술의 높이가 아니라 그것을 쓰지 않을 용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곧 그들의 확신이 흔들릴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이죠. 일본 대표단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마치 아시아 전체를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일본의 기술력과 핵 잠재력은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 나라의 기술을 비교해온 제게 그 오만함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군요. 제가 차분히 말하자 일본 대표단은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이 말한 핵 없는 강대국이란 결국 환상 아닙니까? 현실에선 불가능하죠. 회의장은 잠시 웃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본이 플루토늄을 축적하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1960년대부터입니다. 대표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60년 동안 40톤을 쌓았군요. 그런데 왜 단 한 발의 핵무기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우린 평화헌법을 가진 나라니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지금도 계속 플루토늄을 축적합니까? 제 질문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핵을 만들 생각이 없다면 40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표단은 당황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에너지 안보라. 이해합니다. 하지만 40톤은 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프랑스 50톤, 영국 100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핵이 없는 나라 중 일본만큼 플루토늄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얼굴엔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기술력은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 대표가 말을 돌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술력만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힘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플루토늄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기술입니까? 일본 대표단은 침묵했습니다. 논리의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나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플루토늄 한 그램도 없지만 세계가 인정한 진짜 기술 강국이죠.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대표단도 긴장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그 놀라운 나라의 정체를 밝힐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자신감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 저는 그들의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전에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회색 건물이 비쳤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저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일원으로 북한 영변 핵시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북한 핵시설 내부를 본 사람의 증언이라니 모두의 시선이 제 입술에 고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핵을 가진 나라가 강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영변에서 본 현실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연구동, 갈라진 벽, 벗겨진 페인트, 오래된 배선들.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 같았습니다. 일본 대표단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루 3번 이상 정전이 일어나고 실험 중에도 불이 꺼졌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촛불 아래에서 데이터를 적는 과학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누군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21세기에도 촛불로 실험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점심 도시락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피로와 체념이 가득했죠. 특히 한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 젊은 여성 연구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진짜 과학을 못해요. 실험이 실패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과학자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대표단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결국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공이라고요? 물론 폭탄은 만들었죠. 하지만 그것이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건 북한의 경제 지표입니다. 화면엔 처참한 수치들이 나열되었습니다. 1인당 GDP는 최빈국 수준, 국제사회에선 완전히 고립돼 있죠. 모든 자원을 핵에 쏟아부었지만 국민은 굶주립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걸 성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일본 대표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졌지만 과학자의 영혼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라 쇠사슬입니다. 회의장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슬라이드에 고정됐습니다. 진짜 과학은 자유 속에서만 자랍니다. 공포와 억압 속에서는 고철밖에 남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핵무기 강함이라는 등식 위에 붉은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북한이 보여준 건 핵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것은 국력이 아니라 절망의 상징입니다. 일본 대표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사라지고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북한 사례로 일본 측의 논리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한 저는 이제 진짜 놀라운 나라를 공개할 차례라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핵무기 한 발도 보유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가 기술력과 신뢰로 인정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스크린에 큼지막하게 떠오른 것은 태극기였습니다. 대한민국. 화면을 본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고 여기저기서 의아한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군사력 세계 5위라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일본 대표단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2025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이 5번째에 올라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메모를 멈췄습니다. 일본 대표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평가일 뿐이며 핵무기가 없으면 진정한 강대국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APR 1400원 자료의 설계도였습니다. APR 140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설계로 기술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지닌 모델입니다. 이 설계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통과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술력의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에서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국 NRC의 인증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 중 하나라는 점을 저는 덧붙였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사막 위에 우뚝 선 원전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한국이 수주에 지은 첫 대형 원전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상업운전에 성공했고 계약 금액은 약 2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기존 강자들을 제치고 따낸 일이라 청중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 중 한 명은 여전히 강하게 말했습니다. 원전 수출만으로 강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지도를 띄웠습니다.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진척 중인 입찰 목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들 입찰의 유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었고 프랑스, 미국, 중국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문장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새로운 위상입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글자가 크게 뜨고 한국의 관련 연구와 수주 가능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작고 안전한 차세대 기술로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몇몇 실증 사업에서 선두권에 서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더는 즉각적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청중을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기술력과 산업적 성과는 곧 전략적 능력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은 원한다면 기술적으로 6개월 내 핵무기 전환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술적 능력은 이미 핵보유국과 견줄 만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였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신뢰입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단호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믿습니다. 핵을 만들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쓰는 나라로 말이죠. 일본 대표단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한국의 실질적인 힘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 무렵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진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일본 대표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하셨죠? 그런데 왜 안 만듭니까?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한 연구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의 한 원자력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만들 수 있다는 신뢰가 더 강력합니다.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 한 문장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연구원이 이렇게 설명했죠. 핵을 실제로 만들면 국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들 능력만 있다면 누가 감히 공격하겠습니까? 게다가 평화국가의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 협정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원자력 사용 협정으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제한됩니다. 핵무기의 핵심 재료죠. 그러자 일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독립국이라 할 수 있나요?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한국의 지혜입니다. 새 슬라이드가 켜졌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뉜 세계 지도였습니다. 빨간색은 핵 보유국, 파란색은 비핵국입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빨간 나라들을 보세요. 대부분 국제사회에서 제재받거나 견제당합니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어디서든 환영받는 나라입니다. UAE에서 원전을 수주하고 유럽은 기술 협력을 요청하죠. 회의장 안에서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억제력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신뢰로 만든 힘이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은 다릅니다. 일본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결심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회의장은 고요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국제적 위상도 있습니다. 정말 원한다면 언제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지막 말에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의 박수가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한국연구원이 했던 또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제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 나라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회의장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핵무기는 있지만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고립되고 더 위험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국제개발 원조, 기후변화 대응, 인도적 구호 활동. 이게 바로 신뢰의 외교입니다. 한국은 군사력보다 도덕적 권위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일본 대표단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힘이란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세계가 믿고 따르는 가치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간단한 문구가 뜨고 있었습니다. 힘은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는 나라.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새로운 강대국의 모델입니다. 위협이 아닌 협력, 무력이 아닌 신뢰로 세운 힘.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핵, 즉 신뢰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회의장의 열기가 가라앉자 저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철학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이제 수치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스크린에 2025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 순위표가 나타났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그리고 5위. 잠시 멈춘 후 저는 또렷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교수님, 그건 단순히 장비수나 병력 비교일 뿐 아닙니까?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실제 성과를 보죠. 화면에는 사막 위에 서 있는 바라카 원전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09년 UAE 입찰을 기억하십니까? 경쟁 상대는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본의 도시바였습니다. 모두 핵보유국의 대표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최종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한국과 UAE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자 회의장에서 감탄사가 터졌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누구를 믿었을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이집트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입찰에서 한국이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일본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원전 수출이 군사력과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우 밀접합니다. 원자력 기술은 평화와 전쟁을 가르는 경계선이니까요. 이어진 슬라이드에는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이라는 도표가 등장했습니다. 같은 기술이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오직 평화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신뢰를 얻은 겁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이 똑같은 기술로 입찰해도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멈춘 뒤 단호히 말했습니다.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일본 대표단의 얼굴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국력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하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원전 수출 계약 규모는 5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스크린의 숫자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없는 강대국의 실제 모습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는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강대국은 무기의 개수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얼마나 신뢰하느냐로 결정된다. 저는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신뢰의 힘입니다. 핵이 없어도 세계 질서 속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일본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앞에서 그들의 논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세계 군사력 5위, 그 자리에 한국이 있는 이유를 말입니다. 회의장 안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진짜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보다 신뢰가 강력합니다.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강대국의 조건입니다. 박수 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다시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일본 대표단의 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성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핵이 없으면 결국 강대국 흉내 아닙니까?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조차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분위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지적입니다. 일본 대표단이 잠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견제합니다. 그들은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견제란 곧 인정입니다. 슬라이드에 커다란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견제 인정.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일본 대표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언젠가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견제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일본의 핵 개발을 막으려 한 적이 있나요?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없죠. 왜일까요? 저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 체제 안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 안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일본 대표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견제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미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완전한 종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어요. 미국도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일본 대표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핵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력하지 않습니까?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경제력도 기술력도 국제적 위상도 갖추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6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똑똑한 선택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완전히 무너졌고 남은 것은 인정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총과 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대신 실력으로 인정받는 나라죠.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견제한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견제야말로 한국이 이제 진짜 강대국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 그리고 진짜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논쟁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보여주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완성할 장면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자 스크린에 영상 메시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영변에서 만난 그 여성 연구원을 기억하십니까?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비극적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최근에 그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의 절망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기억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서울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놀라움의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변에서 울던 그 연구원이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겁니다. 그녀는 영상 속에서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선 정말 자유롭게 과학을 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실패해서 배우라고 격려해 주시죠. 청중 중 몇몇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과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촛불이 아니라 최신 장비로 연구하고 굶주림이 아니라 꿈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한국이 보여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었어요. 핵무기를 만들라고 강요하지 않고 평화를 위한 기술을 연구하게 해주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의 영혼을 짓밟았지만 한국은 그 죽어가던 영혼을 되살렸습니다. 일본 대표단도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표정엔 더 이상 오만이 없었습니다. 핵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보여준 건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문장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에 보이지 않는 핵이다. 회의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일본 대표단도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세계 군사력 5위, 핵없는 강대국 대한민국, 그 힘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수는 더 커졌습니다. 핵없는 억제, 그것이 21세기의 진짜 힘입니다. 저는 40년 연구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무기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힘입니다. 회의장의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보여준 진짜 힘, 그리고 평화의 철학에 깊이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침내 한국의 진실이 세상에 제대로 드러났다는 것을요. 수십 년 동안 오해와 편견 속에 가려졌던 그 나라의 힘, 그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회의장을 채운 박수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제 마음속에는 한 문장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기로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희망으로 세상을 바꾼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없는 억제, 신뢰로 쌓은 국력, 그리고 자유로운 과학자들의 눈빛. 그것이야말로 제가 오늘 목격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경계로 새로운 장을 쓸 것이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부를 것이다.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나라로. 지금 세계의 시선이 미국 법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은 애플의 카피캣이라 조롱받고 한국 변호사들은 기각당하며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배시원 단조차 비웃는 절망적인 순간, 그런데 단 한 장의 서류가 법정을 뒤흔듭니다. 애플조차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 그리고 그날 판세는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저는 아멜리아 윈저입니다. 34살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란 변호사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MIT에서 이공계 학부를 전공했습니다. 특허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곧 글로벌 로펌의 파트너로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가 열리는 날입니다. 애플 대 삼성 특허 침해 소송. 저는 당연히 애플 측 변호사로서 있죠. 법정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방청석에는 양쪽 회사의 임직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번 재판은 단순한 특허 분쟁이 아닙니다. 미국 기술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삼성이라는 한국 회사가 애플의 혁신적인 기술을 배겼다는 것이 제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첫 번째 변론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판사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단순한 특허 분쟁이 아닙니다. 이는 혁신과 모방의 차이, 창조와 복제의 경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삼성은 애플의 혁신적인 기술을 그대로 배겼습니다. 스마트폰의 디자인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심지어 포장재의 모양까지도요. 이것은 명백한 특허 침해 행위입니다. 대시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것 같았죠.
삼성 측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제겐 우스꽝스럽게 들렸습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 법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미국 법의 정교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법정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휴정 시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멜리아 변호사님, 이번 재판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가요? 명확합니다. 삼성은 미국 기술을 배긴 회사예요. 애플의 혁신을 그대로 복사했다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혁신을 보호하고 모방을 처벌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기자가 추가로 물었어요. 삼성 측에서도 강력히 반박하고 있는데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박한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죠. 사실은 사실입니다. 삼성이 아무리 변명해도 그들이 애플을 배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로펌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두들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아멜리아, 오늘 변론 정말 훌륭했어. 삼성놈들 얼굴이 새파해지더라. 당연하죠.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증거는 명백하고 법리도 우리 편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어루만졌어요. 은퇴한 판사였던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는 진실의 편에 선다고요? 그리고 지금 진실은 명백히 애플의 편이었습니다. 다음날 신문 헤드라인은 예상대로였어요. 미국 기술 자존심의 수호자 아멜리아 윈저 삼성 완전 궁지에 몰려 같은 제목들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출근했어요. 오늘도 승리를 위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틀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삼성 측 변호사와 엔지니어들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들의 어색한 영어 발음과 어색한 몸짓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법정의 엄숙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삼성 측 주인 변호사가 일어서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삼성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발음도 어색하고 논리 전개도 서툴렀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게 티가 났죠.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미국 법정에서 승부를 걸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판사님, 상대 측이 제시한 증거는 관련성이 부족합니다. 판사가 인정했고 삼성 측 증거는 기각되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미국 법의 정교함을 이해하지 못해요. 삼성 측 엔지니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김도현이라는 이름의 박사였어요. 그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배시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우리의 터치 스크린 기술은 애플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김도현 박사의 설명은 기술적으로 복잡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기술보다 법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술을 잘 안다고 해도 미국 법정의 룰을 모르면 소용없죠. 저는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 당신이 말하는 그 기술이 정말 독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플 제품과 그렇게 유사한 형태로 구현되었을까요? 김도현 박사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역시 한국인들은 논리적 사고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사용자 편의성이요? 그럼 애플이 먼저 그런 편의성을 제시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김도현 박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휴정 시간에 동료가 다가왔어요. 아멜리아, 정말 압권이었어. 저 한국인 박사 완전히 꿀멍했잖아. 당연하죠. 그들이 기술은 좀 안다고 하지만 법정 논리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미국 법정에서 통하는 논리를 모르니까 저렇게 당황하는 거죠. 또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삼성 기술진들 준비는 꽤 철저히 해온 것 같던데. 준비는 했겠죠. 하지만 준비한다고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근본적으로 미국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애플 대 삼성 특허 운쟁에서 애플 측 변호사 아멜리아 윈저가 삼성 측 증인을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법정 관계자들은 삼성 측이 상당한 공경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웃었어요. 결과는 이미 뻔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 측이 제시하는 증거마다 저는 이의를 제기했고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증거법의 까다로운 요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 있습니다. 전문 증거 배제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해 있습니다. 관련성이 부족합니다. 이해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번 제 이기가 받아들여질 때마다 삼성 측 변호사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아시아 기업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도연 박사는 계속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압박해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님, 당신들이 주장하는 독창적 기술이라는 게 결국 애플 기술의 변형 아닌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럼 왜 결과물이 그렇게 비슷한가요? 기능적 필연성 때문입니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의 대답에 잠시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한두 번 그럴듯한 대답을 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플보다 먼저 개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김도연 박사가 잠시 삼성 측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뭔가 주고받는 시선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뭘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사흘째 공판이 시작됐어요. 오늘도 삼성 측에서 김도연 박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어제와 달리 그의 표정이 더 차분해 보였어요. 뭔가 준비를 더 해온 느낌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어제에 이어 삼성의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삼성 측 변호사의 질문에 김도연 박사가 대답했어요. 네. 저희 터치 스크린 기술의 핵심은 정전 용량 방식의 차별화에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복잡한 기술 이야기를 늘어놓으려는 모양이었죠. 배심원들도 지루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명은 하품까지 했어요. 김도연 박사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존 방식과 달리 저희는 센서의 배열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터치 감도를 30% 향상시켰죠. 역시 아시아 기업답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기술자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복잡한 수치와 용어로 포장하지만 결국 애플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약간의 개선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설명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본 거예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 기술은 저희가 2006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기 1년 전이죠.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배시원들도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서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에 있습니다. 상대 측이 주장하는 개발 시점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삼성 측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측 변호사가 뭔가 주춤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말로만 먼저 개발했다고 우길 뿐 실제 증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김도연 박사가 다시 말했어요. 증거는 다음 공판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술의 원리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이없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이런 주장을 하다니 정말 한국인들은 순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대 신문 시간이 됐어요. 저는 자신있게 일어섰습니다. 김 박사님, 방금 2006년부터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제품 출시는 애플보다 늦었습니까? 개발과 상용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는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완성도를 높였다고요? 그럼 애플 제품보다 더 우수하다는 말씀인가요? 김도연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적어도 터치감도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배시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시장에서는 애플이 혁신적이라고 평가받았을까요? 마케팅과 기술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도연 박사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강력했어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휴정 시간에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아멜리아,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 저 한국인 박사 어제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그냥 허세죠. 실제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어요. 김도연 박사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 확신에 찬 모습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저를 바라보던 그 흔들림 없는 시선 말이에요. 마치 뭔가 확실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하지만 지금 진실은 명백히 애플 편이에요. 삼성은 모방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나흘째 아침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언론은 애플에 호의적이었어요. 삼성은 애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국 기업의 한계 드러나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여론도 우리 편이고 법리도 명확합니다. 승리는 시간 문제죠. 오전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생방송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방송국에 갔어요. 진행자가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멜리아 변호사님, 현재까지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애플의 기술을 배겼다는 증거는 명백하고 그들의 반박도 설득력이 부족해요. 삼성 측에서 독자 기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예요. 그리고 증거는 명백히 애플이 혁신자이고 삼성이 모방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삼성이 애플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삼성이 애플을 넘는 일은 없어요. 그들은 미국 기술의 모방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여기 미국에서 나오죠. 방송이 끝나고 로펌으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아멜리아, 방송 잘 봤어. 정말 시원시원하게 말하더라. 당연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거죠. 하지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아멜리아, 혹시 삼성 자료 좀 더 자세히 봤어? 나는 생각보다 단단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아니, 그냥 느낌상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어제 김도연 박사가 보인 자신감이 좀 이상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제의 불안감이 다시 올라왔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민 반응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자신감을 보여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날 오후 삼성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다니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동료가 말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발악이겠죠. 질게 뻔하니까 뭐라도 해보려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삼성 사람들의 표정이 어제와 달라 보였습니다. 좌절한 기색보다는 오히려 결의에 찬 모습이었어요. 김도연 박사도 보였어요. 그는 다른 엔지니어들과 뭔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그 확신이 남아 있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애플 대 삼성 특허 분쟁. 내일 결정적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측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언론은 항상 과장합니다. 중요한 증거라니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할까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김도연 박사의 그 확신에 찬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치 뭔가 결정적인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법정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삼성이 무엇을 꺼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었어요. 드디어 5째 날이 왔습니다. 오늘이 삼성의 마지막 변론 기회였어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로 끝이군요. 동료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의 헛된 발악을 지켜본 다음에 승리를 확정하죠. 그런데 삼성 측 분위기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긴장한 기색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결의의 찬정들이었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다시 증인석에 섰어요. 오늘은 그의 눈빛이 더욱 확고해 보였습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김 박사님, 어제 약속하신 증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김도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원천 특허 등록 문서입니다. 등록일은 2006년 3월 15일입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배시원들도 모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섰어요. 이에 있습니다. 한국 특허 문서의 효력을 미국 법정에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국제특허 협약에 따라 인정됩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김도연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특허는 터치스크린의 정전 용량 감지 방식에 관한 핵심 기술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기 1년 3개월 전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죠. 배심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시했어요.
또한 이것은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우선권 주장 서류입니다. 한국에서의 선출원을 기반으로 미국에도 동일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면 애플보다 먼저 특허를 취득한 것이 됩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서 반박했어요. 해당 특허가 실제로 애플의 기술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도연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화면에 도식을 띄웠어요. 정교한 기술 도면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저희가 개발한 센서 배열 구조입니다.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배시원들이 관심있게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터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켰고 동시에 전력 소모도 줄였습니다. 이것이 저희 독자 기술의 핵심입니다. 배시원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애플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 건가요? 김도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매우 유사한 구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먼저 개발하고 특허로 보호받았던 기술입니다.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애플보다 먼저 개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삼성 측 변호사가 마지막 타격을 가했어요. 이 특허 문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공식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삼성이 해당 기술의 원천 특허권자라는 것이죠. 배시원들이 술렁이었어요. 방청석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문서는 명백히 진짜였고 날짜도 정확했습니다. 휴정 시간에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아멜리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가 이런 걸 미리 파악하지 못했지?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자료가 있을 줄은 또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만약 삼성이 정말 먼저 개발했다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굳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확신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 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오후 재개된 법정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반박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배시원들의 마음은 기울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했던 말씀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진실이 정말 애플 편이었을까요?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6째 날 최후 변론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밤새 준비한 변론문을 들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어제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양쪽 모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배시원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배시원 여러분.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어제 상대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허 문서 하나가 전체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애플의 혁신성을 강조했어요. 애플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꿨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삼성은 그 뒤를 따라간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말하면서도 제 자신이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제 본 특허 문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허 문서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혁신을 이뤄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가 세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느냐는 것이죠. 배시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모방자입니다. 아무리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이 애플의 성공을 보고 따라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하면서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로 삼성이 단순한 모방자일까요? 김도연 박사의 기술 설명을 다시 떠올려봤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변론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삼성 측 변호사의 차례였어요. 삼성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배시원 여러분, 진실은 명확합니다.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어제의 특허 문서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삼성이 해당 기술을 먼저 개발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김도연 박사를 가르쳤어요. 김 박사와 삼성의 연구진들은 수년간 묵묵히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혁신이 오늘날의 스마트폰을 가능하게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죄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는 차분하게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제게는 기술만이 중요해요. 어느 나라 회사인지 누가 더 유명한지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 도움을 주느냐는 것이죠. 그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희는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다른 회사와 비슷한 결과를 낳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희의 접근 방법은 분명히 독창적이었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원망이나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를 구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오든 인정받아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강자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선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약자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법의 진정한 목적이다. 어린 시절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줬을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가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정말 정의로운 것이었을까요? 김도연 박사와 삼성 연구진들이 그냥 약자는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미국이 아닌 한국 회사였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으며 미국 법정의 관습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들의 진정한 기술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편에서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배심원들이 평의를 위해 퇴장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복도를 꺼요. 동료들이 다가와서 위로했습니다. 아멜리아, 최선을 다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후회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제가 보인 태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삼성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웃었던 것. 김도연 박사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던 것들이 모두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1시간 후 배심원들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배심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평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삼성이 제시한 특허 문서와 기술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성이 해당 기술의 원천 개발자임을 인정합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따라서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삼성의 손을 들어줍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삼성 측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저는 그냥 멍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선고를 했어요. 본 법정은 삼성의 기술이 독창적이며 애플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선고합니다. 삼성이 승소합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패배해서 화가 나야 할 텐데 오히려 안도의 미소가 나왔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김도연 박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동료들이 다가와서 위로했지만 저는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깨달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번 패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패배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실은 국적이나 회사 크기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을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삼성의 승리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들이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더 일찍 개발했어요. 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판사 시절 쓰시던 메모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법관은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해야 한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미국 기업이라서 우수하고 한국 기업이라서 열등하다는 생각.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이었는지를 이제야 알겠어요. 김도연 박사와 삼성 연구진들은 정말로 훌륭한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야 마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입견 없이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일주일 후 한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승리를 보도했어요. 삼성 미국 법정에서 애플 꺾어 한국기술력의 위상 입증 같은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진실이 승리했으니까요. 로펌에서는 당연히 실망하는 분위기였어요. 파트너들이 저를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아멜리아, 이번 일로 파트너 승진은 연기될 것 같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제 책임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들은 좀 의외였어. 패배를 인정한다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트너가 고개를 저었어요. 변호사라면 끝까지 의뢰인을 위해 싸워야지. 상대방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변호사는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도연 박사였습니다. 아멜리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놀랐어요. 김 박사님 어떻게 제 번호를 삼성 변호사분께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서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다음날 카페에서 김도연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법정에서와 달리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박사님,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나요? 김도연 박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감사 인사요? 제가 뭘 했다고? 마지막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를 인정해 주신 건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알거든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냥 당연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요. 아닙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인정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테고요. 김도연 박사의 말에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처음에 박사님과 삼성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이해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좀 서운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존경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도연 박사는 정말 순수한 기술자였어요. 어느 나라 회사들 상관없이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사실 애플도 훌륭한 회사예요. 저희가 이긴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경쟁하면서 더 나은 기술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사님, 앞으로도 계속 연구 계속하실 거죠? 물론이죠.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것이 제 꿈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김도연 박사가 말했어요. 변호사님, 기회가 되면 한국에 한번 오세요. 저희 연구소도 구경시켜드리고 싶고 한국 문화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회가 되면 꼭 가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로펌 사무실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패했지만 진실은 승리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추구했던 정의가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애플과 삼성이 상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로의 기술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웃었어요. 결국 승부보다는 협력이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한 달 후로 한국에 갔어요. 김도연 박사의 초대로 삼성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연구진들은 모두 열정적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기술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김도연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도 애플처럼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거죠. 마지막 날 김도연 박사와 악수를 나눴어요. 그 악수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이지만 기술과 진실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메시지였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변호사님 덕분에 미국 법정의 까다로움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얻은 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국적이나 회사 크기에 상관없이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추구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랐던 그런 법조인이 되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다시 보니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그 가방이 단순히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라는 아버지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몇 주 후 로펌에서 새로운 사건을 맡겼어요. 이번에는 작은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보호받고 싶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대기업 편에 서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저는 스타트업을 변호하겠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어요. 아멜리아, 대기업이 훨씬 수입료가 많은데 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때로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실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날 밤 김도연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박사님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만나를 기대하며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가치를 추구해 나가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변호사님도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지만 정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요. 저는 그 답장을 읽으며 따뜻한 감동을 느꼈어요. 비록 법정에서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미국이냐, 한국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로 편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 어느 쪽이 정의로운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오히려 저를 더 나은 변호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편견 없이 사건을 바라보니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들도 저를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파트너 승진 소식이 왔어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축하해 아멜리아. 내가 최근에 맡은 사건들에서 보여준 성과가 인상적이었어. 저는 기뻤지만 예전과는 다른 이유로 기뻤어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오은 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에서 동료가 물었어요. 아멜리아 삼성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배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야? 정의는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옳은 자의 편에 서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승리일 수 있다는 것도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 사건에서 진 게 오히려 너한테는 더 큰 수확이었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진짜로 이긴 건지도 몰라요. 진실을 발견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변호사였던 아버지가 법정에서 변론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뒤에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패배를 통해서도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제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변호사가 되었다. 승패를 떠나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김도연 박사와 삼성 연구진들에게 감사하다. 그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바로 겸손과 인정의 용기를.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 교훈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김도연 박사를 만나면 꼭 말하고 싶어요. 박사님 덕분에 저는 진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기술과 진실 앞에서는 국경도 편견도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패배를 통해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그 재판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